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3차 공개 변론을 여는데요. 2차 변론기일에 이어 3차 변론기일도 증인 불출석으로 맹탕 탄핵 심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최순실 씨가 특검 조사, 헌재 탄핵 심판 모두 거부를 하면서 헌재와 특검을 농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잠시 뒤입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되죠. 오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인데요. 오늘도 보면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도 참 이해하기 좀 선뜻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앞서서 이제 박현우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일단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헌재 또 탄핵 또 지금 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은 또 특검 핑계를 대고 예. 특검에서 또 출석 요구를 하면은 헌재 핑계 대고 이런저런 핑계 대는데 돌려막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네. 또 어떤 것은 뭐 이제 재판 또 쇼핑하지 않나 예, 뭐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건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헌재도 어쨌든 그 형사재판을 준용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피의자로 불러서 신문을 할 수 있거든요, 정인을요.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방어를 위해 갖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뭐 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까이서. 예. 근데 이제 헌재 쪽에다가 이제 아마 그 조건을 내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조력을 좀 근거리에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은 출석하겠다. 이런데 뭐 헌재에서는 아마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그게 뭐 법적 규정은 없답니다. 그게 뭐 꼭 변호사가 헌재에 참석을 하지 말라는 적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피의자처럼 신문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그리고 또 그 말을 잘못했을 경우에 지방 또 서울지방법원 그다음에 특검 이런 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어에만 지금 굉장히 급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 생각이나 자기가 국정농단을 어떻게 했다 이런 또 지금 지금 대통령이 지금 탄핵 대상이 되어 갖고 지금 헌재에 있다 이런 그 국정의 엄중함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본인이 지금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느꼈다면은 본인이 정말로 나가서 왜 비선 실세로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을 뜻없이 밝혀야 되는데 네. 오로지 자기 방어에만 지금 급급하다 보니까 제일 답답한 것이 헌재, 특검, 뭐 서울지방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연결고리를 지금 맞춰야 되는데 예. 가장 핵심 지금 그 피고인이 최순실 씨가 계속 모른다, 아니다, 나는 한 일이 없다,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모르쇠를 일관하니까 그것을 그 고리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특히 예. 이제 정인 불출석 같은 경우 더더욱 출석하지 않으니까 정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재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이제 헌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나와서 그 어떤 그 재판의 결정적인 중요한 얘기들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출석을 안 하니까 헌재 입장에서 참 난처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지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결국엔 나가봐야 수사를 받고 거기서 더 증거가 많이 나올 뿐이지 자기한테 유리할 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네. 헌재도 마찬가지죠. 헌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거지 자기 건과는 이제 무관하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뭐 자기 에너지를 쏟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비선 특권 실세를 이 사법 체계에서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국민적인 초미의 관심이 놓여 있는 것이고 헌재 지금 헌재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네. 이게 거의 이렇게 증인 출석을 안 하는 거는 예외적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5가지로 국한했지 않습니까? 헌재가.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최순실이나 정호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에 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선에 의한 뭐 이 국정농단으로 대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가 훼손이 되는
됐느냐의 문제, 예. 그다음에 뭐 강요의 문제, 그다음에 뇌물의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고 가장 중요한 증인인데 네. 지금 안 나온다는 거는 국민적인 어떤 도리도 아닌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국민을 거의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사법 체계까지 이제는 농단을 한다. 뭐 그 얘기가 네. 네, 네. 사실상 뭐 그대로 말 그대로 맞는 얘기가 돼버리고 있는 지경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사법농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앞서서 말씀하시면은 최순실 씨가 자기 재판만 자기 형사 재판에 불리하지 않으려고 헌재 이것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판단해야 하는 헌재 입장에서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헌재는 사실은 양쪽을 다 불러서 예. 변론을 듣고 거기에 이제 증인들도 해서 필요한 어떤 증거물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받아서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박 대통령의 유리한 부분도 이제 받아놓고 이렇게 그럴 수 해서 이 있죠.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뭐 박 대통령과 관련 있던 사람들은 다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안봉근 뭐 등등의 비서관들도 지금 잠적이 돼서 어딘지도 몰라요. 네. 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이 유리한 뭔가를 판단을 해주려고 해도 그렇죠. 사실상 그런 자료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검찰의 어떤 증빙 자료라든가 검찰에서 받아놓은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헌재의 어떤 마지막 결정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고 네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불리한 그런데 이제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나오면 더 불리할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방어권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방어권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검찰 그러니까 그 피고인이 사실 증인에 나오지 않으면은 본인의 죄를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다 인정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헌재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볼 때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네. 이게 지금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혐의 자체가 이제 직권남용하고 권리 행사 방해죄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네. 강요 이렇게 정해있는데 이게 이제 헌재에서는 뭐냐면은 사실 국회 탄핵위원들하고 또 대통령 변호인 측하고 지금 쟁점되는 부분들이 다 겹쳐져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그 지금 그 국회 그 탄핵위원회에서는 뭐냐면은 헌법하고 법률 위반을 했다. 근데 이제 이쪽 대통령 측 변호사는 뭐냐면은 그는 탄핵 사유 입증이 안 된다. 그럼 탄핵 사유 입증이 안 되면은 그것이 그 중간에 누가 있냐? 또 최순실 씨가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나와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실관계를 맞추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각종 그 K 미르 재단하고 K 스포츠 재단에 이제 모금 모을 때 770원 모금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그러면 최순실 씨가 모금하는 과정을 몰랐느냐? 그다음에 이 직권 남용하는 것을 몰랐느냐 했는데 근데 이제 이쪽 그 탄핵 심판을 주로 이제 제기했던 국회 측에서 볼 때는 뇌물죄로 되고 뇌물죄 공범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업 재단에 출연을 강요했단 말입니다. 그럼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가 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삼성 합병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사실 대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삼성이 합병 과정에서 이 최순실 씨가 관여됐다는 것을 최순실 씨가 나와서 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쟁점 상황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다 관여돼 있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네. 나와줘야 됩니다.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인정한다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됐을 적에 이게 다음에 이제 형사 사건으로 됐을 적에 나는 이런 일은 사유 때문에 안 나간 거지 내가 인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상황으로도 반전보다는 또 다른 상황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연결고리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헌재에서도 뭐 동행 명령 발부장까지도 해서 사실 다시 그 데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강제적으로 데려와서 그 사실관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 3차에서도 지금 안 나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도 굉장히 아마 난감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형사 재판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에서도 검찰에서도 그동안 해왔고 특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헌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뭐 최순실 씨의 어떤
진술이 있다면 거기에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맥락상 헌법,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려고 한다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그 증언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결코 이게 이제 진술을 안 하고 이렇게 회피한 듯한 모양새를 취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 소추위 측의 의견이 더 반영이 되고 불리한 쪽으로 밖에 반영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강제 구인도 가능은 한 거죠. 그렇겠죠. 강제 구인 가능한데 네네. 지금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론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네.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차를 헌재는 다 밟아가겠다는 거죠. 근데 헌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의 어떤 형식을 준용을 하지만 네. 형사 재판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헌법 재판인 것이고 사실상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형사 재판에 준하는 그 필요한 어떤 세세한 것들을 따지지 않아도 네. 최종적인 어떤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거지. 만약에 뭐 최순실 씨가 뭐 마지막까지 진술 안 하고 출두를 안 한다. 네. 뭐 참석을 안 한다. 그런다 그래서 뭐 예컨대 판결이 안 난다거나 최종 결정이 안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더 박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유일하게 이제 나오는 사람이 안종범 전 수석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나와서도 별 얘기 안 하게 되면은 또 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국회 청문회라든가 또 이 특검에서 조금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 상황들이 뭐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이 지금 그 직간접적으로 관계됐다는 이야기를 증언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제 헌재에 나와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특검에서나 아니면 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건지 아니면 또 헌재에 나와서 그걸 뒤집을 건지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지금 특검에서 되겠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그 뭐 미러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뜻한 그런 또 증언도 했고 네. 또 안종범 수석 그 수석과 갖고 있던 그 수첩에 보면은 예. 또 그런 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 있어요.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뭐 지시를 했던 경우에 있고 또 뭐 대한항공 인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곧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거기에 이제 피해자 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헌재에서도 그것을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게 절차가 아니겠냐. 예. 다만 이제 그 안종범 수석이 그 사이에 이제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어떻게 수행했고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이 관계를 좀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사실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지금 좀 기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어쨌든 안종범 수석이 지금 이제 나와서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저는 안종범 전 수석은 오히려 조금 더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다 냈는데 아직까지 안 냈다는 건 출석하겠다는 것이고 출석해서도 사실은 부인하거나 뭐 진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죠. 사실 안종범 전 수석은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다이어리가 촘촘하게 적혀 있는 예. 거고 본인이 쓴 건데 본인이 쓴 거를 그 자리에서 부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본인이 어떤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받기보다는 지시받은 것을 그렇죠. 일정 부분 대기업에게 강요한 부분 처벌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안종범 전 수석은 이거를 빨리 종결해야 될 필요성이 다른 누구보다도 좀 있는 것이고 제한적인 영역에서 지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합니다. 네, 지금도 보면은 여러 저 핵심 증인들 가운데서 가장 그나마 좀 협조적이고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첩이라는 다이어리라는 핵심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하고 겹쳐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사실 그 큰 쟁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한 남용,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법 위반 이게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연관성이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미르 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그 다음 롯데그룹 그 하남 복합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돈 받았던 내용,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에 그 납품했던 문제,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
WK 그 매니지먼트한테 사실 강요했던 문제, 그 다음에 KT 그 차은택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그랜드 코리아 레저 관련된 문제, GKL 이런 지금 6가지하고 맞물려 있다고요. 이 예. 맞물려 있는 사항들을 오늘 제대로 이제 얘기를 해줄지 우리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헌재 협조적으로 한다면은 이 6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가지하고 네. 권한 남용하고 형법 위반을 이 맞추는 거예요. 이 맞추는 결과가 나타나면 상당히 헌재에서도 아마 법률 위반이라든가 헌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정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애초에 이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0시 지금 뭐 헌재 출석을 했었어야 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오후 2시로 예정돼 있고 최순실 씨가 오후 4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신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는 일단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고 안종범 전 수석 정도만 오후 2시에 예정대로 나오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재판관들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서 구인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 세월호 7시간을 기록한 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증거가 될 것 같아서 주목을 받았는데 어떨까요? 근데 뭐 이게 천일 이 네. 배가 참사가 난 이후 천일이 지나서 이것이 나온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예컨대 분 단위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누군가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작성이 됐느냐 아니면 전번에 기자간담회에서 한 것처럼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이제 나왔느냐 뭐 그것이 결정적으로 헌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렇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 전에 막 제출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용을 좀 보면 예.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진정성이 결국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갖고서 특검도 그렇고 뭐 헌재도 그렇고 많은 걸 판단할 수 있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낸 거기 때문에 대리인단을 통해서 예. 본인 얘기가 그냥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직접적인 1차 자료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어떻게 재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걸 애초부터 서둘러 제출하라 했는데 계속해서 늦추다가 이제서야 좀 제출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거 사실 이제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이 이제 그 헌법 위반으로 해서 사실 그 마지막에 그 5번째 넣은 거지 않습니까? 넣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는 그 1월 1일 날 대통령의 긴급 뭐 간담회죠, 일종만. 거기서도 세월호 7시간을 언급했고 네.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이 그동안 그 포괄적으로 상당히 좀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세월호 7시간은 국민 생명권 침해다. 내용이 침해인데 이제 국회 그 탄핵 소추기 쪽에서는 직무 수행을 불이행했다.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 그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그 당시에 사실 그 유관기관과 보고도 하고 지시도 하고.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화면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유라 씨에게 입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의 구속 여부가 이제 오늘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구속 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한 모습을 저희가 현장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 화면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밤 정도가 되면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청문회에도 출석을 하면서 저희에게 모습을 좀 드러냈었죠. 네,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에 정유라 씨에게 이제 특혜를 줘서 합격을 시켜준 혐의를 좀 받고 있는데 오늘 뭐 법원에서 구속 여부 판단을 하고 어떻게 될지도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간다면요. 네네.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이제 제출을 좀 해달라 헌재에서 서둘러 달라 요구를 했지만 이제서야 좀 제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미 대통령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구체성을 띠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우리 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벌써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이 상당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예. 했고 이제 그것이 사실 직무 수행 불이행했다 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유관기관과의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에 업무 보고를 사실 받고 지시도 내리고 했다는 이야기가 네. 나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지금 7시간 동안 그러면 그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어떤 그 외에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에 이제 좀 관심이 놓여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12시 그날 그 4월 16일 날 12시 30분까지는 일단 구체성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예. 이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그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재 2차 신문에서는 그 윤전추 사실 그 행정관이 나와서 네, 네. 일단 대통령이 그 당시 그 4월 16일 날 있었다는 거는 일단은 증언을 해준 거예요. 예. 다만 그 있었는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대해서는 자기 본인도 모른다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미 그 정언했기 때문에 그 위에 상황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놓은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그리고 헌재에서 요구한 시간대별로 그 어떻게 했는지를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마 내놓을 가능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네. 네. 자, 잠시 뒤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차은택 씨의 정식 재판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현장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부분부터 좀 잠시 좀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차은택 씨를 비롯해서 5명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거든요. 일단은 뭐 모두 이제 법정에 출석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가게 되나요? 그 뭐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강요, 직권남용, 그다음에 횡령 뭐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횡령 부분만 지금 뭐 한 100억 정도죠. 요것만 이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혀 인정 안 합니다. 예컨대 네. 뭐 광고 회사를 최순실과 공모해서 이것을 탈취하려고 했다. 뭐 이런 부분도 본인은 아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단절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네.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단지 이제 횡령된 부분, 임금을 안 줬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가져갔다. 뭐 그 부분만 이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선상에서 지금 뭐 재판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강요 미수죄가 또 돼 있거든요. 강요 미수죄가 뭐냐면 포스코 그룹의 이제 계열 광고 사업 그렇죠. 그 포레카입니까? 네네. 포레카를 강요해갖고 어떻게 보면 좀 압력을 넣어서 네네. 그것을 자기가 이제 포스코 회장하고 압력을 넣어갖고 그 매각 절차 그걸 그냥 그대로 사실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그 압력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뭐 직권남용뿐만 아니고 굉장히 광요 미수로 일단 제명은 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홍보 그 KT 문제 그 다음에 이제 KT의 광고를 받으려고 할 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에 KT의 광고를 네. 달라 수주해달라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직권남용하고 권리 행사 방해 및 강요죄예요 이게. 예. 그래가 또 걸려 있고 또 알선수재도 돼 있어요 이게. 특별 그 정상회담 때 문화행사 이것을 자기가 직접 주관하고 뭐 또 그리고 차명 계좌로 돈을 받았던 문제 이런 알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을 허위로 막 그 채용해서 했던 부분, 이 횡령죄 이런 것들이 한 4-5가지가 지금 걸려 있죠.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은택 씨도 지금 헌재에서 지금 헌재뿐만 아니고 지금 특검에 나와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 바로 최순실 씨 또 박근혜 대통령 차은택 이 관계 고리를 맞출 수 있는 하나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중심 인물이 또 차은택이에요. 네. 제일 관심사는 이제 12일 있을 최순실 공판이죠. 네네. 2차 공판인데 이때 이제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부분은 뇌물죄를 적용해서 얘기를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출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검에서 네. 계속해서. 네. 그래서 특검에서 오히려 다른 뇌물죄로 해가지고 구속 예. 기소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좀 더 강도 있게 한다는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쌓여가는 거죠. 최순실 네. 씨가 전혀 뭐 이런 수사라든가 뭐 사법체계에 대해서 불응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가혹하게 갈 개연성이 더 오히려 커졌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뇌물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과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뇌물죄에 관련된 증거 자료가 지금 쌓여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순실 씨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곧바로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축적된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조금 전 헌법재판소의 모습도 잠깐 좀 보고 계신데요. 오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불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 강제 구인 가능성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속보 함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강제 구인을 헌재에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정인들의 어떤 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게 뭐 지금 뭐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아무리 그 형사 재판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불출석했다면은 그런 모든 죄를 시인하는 걸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정인들의 어떤 그 정인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실 그 헌재가 결정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네. 이제 정호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호성 최순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최순실은 뭐 중요하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고 예. 정호성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대통령 그 말씀 자료라든가 또 수석비서관 회의 때 있었던 또 국무회의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청와대 말씀 자료들이 유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체 했던 유출 자료들이 장차관급 그 했던 그 공무원들을 자료 회의 자료 이런 것들을 전체 한 47건 해고 총 한 180건이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유출됐단 말입니다. 이 유출된 것이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은 이제 최순실 씨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그러면 최순실 씨는 왜 그러면 이 자료가 필요했는지, 그러면 이 자료를 통해서 최순실 씨는 뭐를 얻고자 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왜 그러면 최순실 씨한테 이런 자료들을 유출했는 것을 사실 묵인한 건지, 네. 아니면 몰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그 정인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안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이게 뭐 이 불출석도 불출석이지만 지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삼성생명, 뭐 CJ 등 거의 한 62곳에 대해서 사실 조회를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온갖 곳을 62곳을 사실 조회한다는 건 상당히 시간을 걸리게 하는 일부러 좀 지연하려고 그렇죠. 하지 그러니까 뭐 않았을까요? 지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그냥 보이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죠. 읽게끔 네. 하는데 동시에 출석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정 부분 조사는 시키고 반대로 협조는 안 하고 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헌재를 분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일정 부분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사실은 좀 더 상식적인 그런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굉장히 이런 어떤 판결 이런 것들을 조기에 이 수습을 정상화시키길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도 지금 보면은 박한철 소장이죠. 쟁점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좀 서둘러 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 헌재에서도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찾는 건 아니다. 이건 대통령의 뭐 직무수행과 관련한 어떤 지속할 수 있다 아니다 이 부분을 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재에서도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판단이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사실 그 조회를 한 것 부분에 대해서는 예. 헌재도 지금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예. 지금 이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 미르 재단하고 K스포츠 관련돼 갖고 사실 20곳을 전부 다 요청을 해서 사실관계 요청했는데 그것을 헌재에서 딱 잘라갖고 8가지만 사실조회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만큼 지금 이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전방위로 사실 아유, 죄송합니다. 조회를 지금 했지 저 않습니까? 현장이 워낙에 좀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차은택 씨가 지금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출석한 장면이거든요. 지금 네. 뭐 수의를 입고 하늘색 수의를 입고 좌석에 앉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차은택 씨를 비롯해서 5명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준비 기일과는 좀 다르게 모두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화면 모습으로 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에 예. 계신 촬영 기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씨의 광곡의 선배로 지금 송성각 전 콘텐츠 본부장이 있고요. 차은택 씨 같은 경우도 최순실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화 담당을 했다고 문화 봐야죠. 분야 담당을 예. 총괄적으로 왜 그러냐면 뭐 장관들에 대한 어떤 인사청탁까지도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제 사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차은택 씨가 중국에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수색이 들어가니까 뒤늦게 이제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항에서 이제 눈물을 울먹울먹하면서 들어왔던 모습들을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그때 당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핵심 증인들이 다 진술을 안 할 때 네. 어느 정도 지금 진술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재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떻게 좀 접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사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보면 지금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우키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완전히 비협조도 안 하고 어느 정도 협조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은 지금 제일 먼저 재판들이고 여기에서 일정 부분 창고 대방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고 대방출이요. 그렇죠. 네. 관련된 어떤 증빙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재판 과정에서 내세우면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최순실과 차은택의 어떤 농단의 어떤 그런 사실들이 예. 좀 더 규명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그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조금 전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정식 재판이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재도 그렇고 중앙지법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건의 진상을 좀 파악하기 위한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차은택 씨에 대한 진술 어떻게 좀 할 것이라고 좀 보시나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사실 그 피고인들을 보면은 네. 관련자들 국정농단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보면은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창조경제 추진 단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면서 사실 국정농단의 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 아젠다 했던 사실 그 문화융성과 관련해서 거의 다 총책임자였거든요. 예. 연출까지 해서 본인이 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재판정에서 얼마만큼 지금 사실관계를 인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최순실 씨한테로 떠넘기지 않겠나. 또 최순실 씨는 차은택이 다 했다. 나는 네네.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 관계를 제3자한테 떠넘기는 역할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차은택 씨도 결국은 뭐냐면 최순실, 안종범 등과 이 공모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네. 볼 때는. 그러면은 그럼 누가 했느냐? 나는 안종범 수석이 시켜서 했다. 나는 최순실 씨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또 그 책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그 국정농단과 관련 이 재판은 네. 사실은 거의 책임 회피성 면피용 그런 그 정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이제 맞물려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한쪽에서 만약 둑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들 지금 이렇게 진술들을 회피하고 불출석하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이게 막 싶어요. 단절을 하는 거죠. 서로 예. 연계성을 이제 최소화해서 한꺼번에 죽는 길을 막는 건데 네. 사실은 지금 보면 이 최순실 씨만을 제외하고는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최고위직을 공무원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어떻게 당당함이랄까요? 네. 뭔가 자기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는 행태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회피를 해가지고 재판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실질적으로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될 소지가 크고 네. 거기 정점에 이제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이 있는 계속해서 위로 미루고 뭐 이런 아주 지리한 장면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오늘도 차은택 씨 재판에서는 차은택 씨는 횡령한 부분 본인이 인정한 부분 외에는 네.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최순실 씨에게 그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번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요. 단독 범행이 전혀 없어요. 다 공모관계예요. 예. 단독 범행이 있다면 이 사건은 굉장히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탄핵까지 받을 정도의 어떤 상황까지 오진 않았어요. 단독 네. 범행이었다면. 네. 그런데 이것이 전문 공범 관계로 유지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은 뭐 공범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입장이고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공범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단독 범행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면 어느 한쪽이 뚝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은 공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딱딱딱 자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네. 엮여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검과 또 최순실 씨와 관계, 특검과 안종범 씨,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공범 관계 분들이 관련자들과 이 사실 퍼즐 맞추기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지금 함께 현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각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이 시작됐고 이런 가운데 애초에 이제 10시부터 출석하기로 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서 현재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후에 4시에 예정된 최순실 씨와 함께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강제 구인 가능성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찾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입장을 좀 구체적인 입장을 양쪽에 좀 서둘러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모습은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입니다. 10시 10분부터 지금 핵심 증인들, 관계자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 건데 네. 준비기일과 달리 어쨌든 정식 재판에 기소된 피고인 모두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은택 씨, 송성각 씨 지금 현장에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조금 네. 전의 모습을 함께 보셨고요.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 공방이 벌여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공판이요. 이제 증인 신문이 없이 서류 증거 조사로만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양측 간의 공방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차은택 씨는 횡령 혐의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무래도 또 부인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기소한 그 부분들을 네.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느냐 그 부분에 오늘은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네. 왜냐하면 인정하는 부분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왜 인정하지 않는 영역에서 이제 법리 다툼을 할 네네.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이제 재판부가 어떤 것은 인정을 하고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서류 심사 비슷하게 절차를 해 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필요한 증인들을 불러서 그 진술을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쳐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마 현재 3차 그 탄핵 그 심판 같은 경우는 2차 탄핵 심판의 연장 선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2차에서 사실 가장 큰 쟁점이 한 5가지가 됐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탄핵 사유 입증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 탄핵 그 소추위원들 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헌법 법률 위반이다. 근데 이제 대통령 변호인 중에서는 이것이 과연 탄핵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 이런 이제 공방이 또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아니다. 이건 지시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지금 이 부분과 또 굉장히 또 논란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의 출연금 이걸 제3자 뇌물죄로 관련해 갖고 대통령 최순실을 만드는 이 재단을 알아내냐. 대통령께서 이 최순실 씨가 그 재단을 지배하고 또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았냐 모르느냐. 근데 대통령이 전혀 몰랐다. 네. 그 부분은 대통령도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의 또 상당히 그 논란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형사법 위반이다. 형사법 위반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 탄핵 심판은 헌법적 시각에서 보면 사실관계가 굉장히 준용해야 되는데 이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다.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 조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인실에서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다. 네. 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국회 측에서 얘기한 게 이제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이 사실 촛불 시 관련해 갖고 이게 뭐 민주노총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이 국민의 뜻이 아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하니까 이 국회 즉 탄핵위원회 쪽에서는 이것은 탄핵 사유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한 5가지 사안을 갖고 아마 그 오늘도 연장 그 3차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이 2차와 준용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하지 않겠나. 그래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특검 소식이 워낙에 지금 현장에 많습니다. 특검 관련 속보도 하나 좀 전해드리면요. 어제 이제 사실 수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들어갔죠. 최지성, 장충기 씨와 뇌물 공여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영장을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데 지금 뭐 속보 자막만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도요. 부회장도
검토가 이와 되고 관련해서 있다.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함께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 쪽으로 아마 이제 어쨌든 좀 좁혀지는 모양새도 좀 보이고 그렇죠. 있고요. 이게 참고인이었거든요. 들어올 예. 때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시에 보낼 때 피의자로 지금 바뀌어 나가는 건데 예. 이거는 그만큼 그 안에서 어떤 수사가 진척이 됐다. 그렇죠. 즉 뭔가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런 바탕에서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까지 선이 나가고 예. 그것이 이제 뭐 한번 뭐 이제 소환을 하겠죠. 소환하고 거기에서 확인이 될 경우에는 네. 결국에는 대통령한테까지도 뇌물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 네, 지금 또 나오는 하단 자막도 저희가 다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헌재에서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을 19일 10시에 다시 소환을 하겠다.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 소재를 확인 중이다라는 속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국회 측에서도 오늘 정호성 비서관이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예. 소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10시, 그러니까 19일 10시에 재소환을 한다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워낙에 지금 다양한 현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앞에 모든 수식어에 맹탕이란 말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좀 맹탕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게 핵심 증인들이 저렇게 불출석하고 거부하고 이러기 때문인데 또 한 가지 현장에 있었던 게 어제였죠. 어제 이제 국회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였는데 어제 이제 조윤선 장관이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윤선 장관이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어제 사실상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뒤늦게 사실 어제도 좀 불출석했다가 강제로 출석을 해서 좀 억지스럽게 나온 듯한 모양새가 연출이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인 선서를 안 했어요. 네, 증인 선수도 안 했죠. 네, 정인 선서를 안 했다는 것은 그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청문회가 그 조윤선 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청문회가 유지가 됐지. 만약에 조윤선 장관마저도 안 나왔으면 정말로 맹탕 청문회가 네. 됐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윤선 장관이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그냥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자기가 만들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특검이나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을 할 적에 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까지는 받아냈죠. 네. 사실 본인이 이제 시인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것을 만들었다까지는 한 얘기는 없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도 어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윤선 장관을 어제 청문회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어떤 막후에 좀 협상이 있었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마저도 안 나오면은 정말로 청문회 자체가 이게 의미가 없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조윤선 장관은 그냥 블랙리스트 존재만 확인하고 본인이 있다는 걸 인정했죠. 그러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드는데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 그것을 만들어서 어디다 사용했냐까지는 못 밝힌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회 청문회에서도 그걸 밝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비켜간 상황이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어제 조윤선 장관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된 배경은 네. 이게 오전에 이제 불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위원 3명이 세종시로 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정 부분 강제 구인의 형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예. 모양새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온 건데 예.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거를 본 것이 올 1월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1월이라면 지금 10일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며칠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고 있는 거는 그나마 이제 인정을 한 건데 네. 사실상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정무수석실에서 이걸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그렇죠. 장관이 모를 가능성은 매우 적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나 지금 뭐 어제 그 우리가 국조특위 청문회를 보면서 상당한 그 무력감을 느끼고 네. 이 국조특위를 계속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국민을 무시하고 20명을 증인 요청했는데 단 4명만 참석을 해서 그렇죠. 거기서도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는 이 장면이 우리의 어떤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무력화되는 그 장면들을 하루 종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조 청문회 또는 국조 특유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는 네. 법 개정의 어떤 필요성을 확연히 드러낸 그런 어떤 청문회였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일단 어제 또 연장 의견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30일을 연장한다고 해서 또 의미 있는 어떤 결실을 맺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 이제 뭐 국회가 의결을 해야 돼요. 네. 아직 의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30일 연장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연장을 요청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어제 장면만 보면 30일이 연장이 돼도 된들 지금 어떤 장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답들을 진술들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 예.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고 네. 따라서 이 연장보다는 법을 개정하고 좀 더 강력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어제도 그러니까 제도적인 한계에 대한 성토가 굉장히 길게 이어졌어요. 의원들. 아니 의원들이 제도적인 한계에 대해서 성토한다는 거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도적인 성토라는 것은 본인들이 고치면 되는 거지. 예. 국회 입법기관이 할 역할이 뭐예요? 예. 본인들이 법을 만들면 되는데 그걸 가서 한탄하고 앉았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특히 예.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노성일 그 정인이 나와서 네. 뭐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뭐 최순실 씨가 우병우 씨가 사실관계 아느냐 모르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언을 했어요. 정언도 네. 하고 또 본인이 또 독일에 가서 최순실 씨하고 정윤아 씨를 도왔다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정언을 했지만 구체적이고 또 더 확실한 증거는 못 내놨어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0일 연장 더 한다는 것은 별 큰 의미도 없고 네. 또 이것은 그 여야 합의 사항이고 또 2월 정기국회가 9일부터 20일 사이에 열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지금 들어서 있기 때문에 과연 여야가 그 원내대표가 모였기는 모였습니다만은 연장할지 안 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당초 이제 오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7시간을 기록한 자료를 헌재에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속보도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 대통령 세월호 침몰 최초의 인지 시점이 누락이 되었다. 세월호 행적의 제출 자료가 좀 부실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때문에 이제 안보실장 등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렸을 때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의 어떤 부실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역시나 내용이 부족하고 인지 시점도 누락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실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그렇죠. 지금 부실하다는 것이 헌재의 어떤 입장이고 판단이라면 사실상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이 제출을 했지만 이거를 갖고서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얻기는 좀 어렵다. 네. 따라서 지금 뭐 안보실장 통화 기록이라든가 뭐 추가적으로 제출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불만이 안에 있다는 거죠. 뭔가 인지가 언제 됐고 그래서 분단위로 어떻게 됐고 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야만 네. 헌재가 사실상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럴 만큼의 어떤 충분한 내용이 이 안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죠. 네. 앞서서 대통령 측에서 이 제출을 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측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마지막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늦었고 부실하고 이렇게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은 뭔가를 이제 아직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장면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헌재도 굉장히 그 문건 갖고서 중요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게 전반적으로 공개가 된다면 국민들도 또 더 불만을 네. 가질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헌재가 요구한 부분들을 좀 충실히 충족을 시켜주고 네. 그래서 판단의 기준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다시 제출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심판 절차에서 어떤 핵심 근거가 될 거라고 저희는 당초 좀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전혀 그렇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직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그 판단 근거를 삼아야 되는데 그럼요. 세월호 7시간에 그래서 이제 최초에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냐, 인지라는 건 언제 보고받았냐. 그 당시에 김장수 그 당시에 그 안보실장이 국회 청문회 나왔을 때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보좌관이 그것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뭐 네. 어디 보고를 하러 갔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전거 타고 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누가 받았냐 이거죠. 그게 좀 불분명하게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께서 첫 번째 인지한 사항 몇 시냐 그게. 그래서 지금 그 헌재에서는 시간대별로 자세히 그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밝혀달라 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마 좀 그 헌재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좀 불충분하다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인지 시점도 또 첫 번째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지시를 내렸느냐. 누구한테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했냐. 그다음에 지시를 내리고 나서 세월호 사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실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그다음에 그 안보실에서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고 또 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해서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 누구한테 지시를 내렸는지 이것이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윤전추 전 그 행정비서관이 그 2차 변론 때 나와갖고 정인 나와갖고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이 있었고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들어가는 것만 봤다 이랬던 거죠.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들어갔는데 무엇 때문에 뛰어들어갔는지 그거는 지금 밝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인지 시점인지 그게 지금 앞뒤가 지금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네. 보좌관은 안보실장은 자전거 타고 쫓아갔는데 그다음에 대통령이 계시는지 지금 어디에 그러니까 관저에 계시는지 아니면은 집무실에 있는지 이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여러 예. 지금까지 나온 그 조항을 해보면은 이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그 국회에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국민주권주의하고 법치주의 위배다. 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그 당시에 다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예. 것들이. 그래서 헌재가 볼 때는 그것을 대통령 헌법 위반 사항을 사실 그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 지금 대통령 청와대에서 낸 이 자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낸 7시간 행정권 관련해서 볼 때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소명 예. 자료가. 예. 그래서 아마 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생명권 보호 그렇죠. 차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는 그렇죠. 것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고 싶다는 건데 거기에서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으로는. 그런데 거기서 관련해가지고 확인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이라도 와야 되는데 예컨대 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전에 갔었다.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후 2시에 갔었다. 뭐 둘 다 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헌재가 뭐 판단할 근거를 지금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사실은 그게 뭐 어떻게 해도 박 대통령 밑에 참모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박 대통령께서 모든 관련자들을 사실은 증인으로 가서 출석을 하게끔 얘기하고 모두가 다 협조하는 것이 돼야만 헌재 입장에서도 이 협조가 되고 그거를 좀 더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예. 좀 이제 보려고 하지 이런 지경이 되면 자료도 없고 증인도 안 나오고 뭐 이런다 그러면 뭐 헌재도 다 사람인데 분노하지 판단하겠죠.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박 대통령에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이제 헌재가 지금 대통령과 안보실장 등의 통화 기록까지 제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안보실장 당시에 이제 김장수 안보실장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대통령과의 통화 처음에도 사실은 뭐 그것까지 보고할 내용이냐, 뭐 통영하민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런 까지 보고해야 될 거리냐라고 얘기해서 한번 공부를 좀 사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한 얘기가 대통령이 유리창이라도 깨서 직접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문회 나와서. 그러니까 그 내용도 3번 전화를 통화를 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윤천주 행정관은 윤천주 나와서 네. 하는 소리가 통화로 연결된 건 없다.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전화로 어떻게 해서 안보실장이 했는지 이것도 불분명하거든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헌재 입장에서는 뭐 이게 너무 실질적으로 서로가 안 맞는 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대에 그 장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면 네.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예. 사실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집무실에 없었다는 거예요.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는 건 확실히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면 관저에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관저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수행했으면 대통령께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셨는지 그러니까 세월호와 관련된 것은 수시로 보고를 받고 네. 지시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 이런 것들도 그 이번 사실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 자료를 일단 제시해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굉장히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만들어져 버리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헌재가 사실 그
그 탄핵과 관련된 어떤 결심을 하기에는 상당히 그 어려운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속보를 보면요. 그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소재를 확인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확인 중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는 거겠죠. 그렇죠. 뭐 경찰에 지금 요청을 한지 소재 파악을 요청한 지가 벌써 한 이틀 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경찰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두 사람을 아직까지도 소재 파악 못할 정도라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이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국가 가장 중요한 대사인데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협조가 안 된다면 사실상 헌재로서는 뭐 실질적으로 뭔가를 들어보기도 전에 네.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까지 협조를 안 한다는 거는 뭔가 와서 증언 내용이 되면 더 불리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관련자들이 사실 대통령을 모시던 가장 최측근의 최고위급의 이 참모들이에요. 사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와서 국민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대한 어떤 바른 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네. 이제 그 안봉근 이재만이 왜 중요하냐면요.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윤전주 행정관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들어가는 거 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안봉근 이재만 같은 경우는 지금 밖에서 어떤 지금 이야기가 들리냐면은 안봉근 그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경찰 공무원들, 경찰 인사에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경찰들이 소재 파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해태하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외면하는 건지 사실 밖에서 소문들이 굉장히 무성해요. 예. 특히 또 이재만 지금 그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 정호성 비서관을 컨트롤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정호성 그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재만 그 비서관 밑에 있는 격이기 때문에 안봉근 이재만 지시에 의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은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의 어떤 그 정언이 없이는 모든 고리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나와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생각 아니면 그 당시의 상황 또 이 국정농단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최순실 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지 국민들도 뭔가 좀 시원한 마음이라도 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안봉근 이재만 씨는 또 여러 가지 보면은 밖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소문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왜 들리느냐? 본인들이 자꾸 안 나타나니까 별의별 지금 상상이 지금 다 동원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대통령과 관련된 상상이 더 이상 난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봉근 이재만 씨는 나타나줘야 된다. 네. 이래 봅니다. 헌재 쪽에서 입장을 또 한 가지 밝힌 게 있죠. 태블릿 PC 증거 조사 안 한다, 증거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시간 끌기 전략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건데 앞서서도 헌재 사실조회 62곳 무더기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럼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좀 커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적으로 된다고 해도 예. 헌재가 판단하기에 요것은 필요하다. 그 선택적으로 해서 굉장히 짧게 신속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지금 박한철 소장이 지금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전체를 다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이거를 하나의 어떤 논쟁의 초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변에 많이 확산을 시킨 그런 논쟁인데 여기서 지금 헌재가 이걸 단절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핵심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헌재가 결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뭐 태블릿 PC의 어떤 논쟁 얘기도 점차적으로 이제 완화되고 뭐 관심의 대상이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시간 끌기가 잘 뭐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글쎄요 판단은 더 일러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왜냐하면 지금 뭐 경제도 그렇고 뭐 외국의 어떤 뭐 국제 환경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뭐 엉망입니다. 네. 사실은 빨리 이게 정상화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그렇다 그래서 뭐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충실한 어떤 조사도 필요하죠. 네. 그런 차원이라면
뭐 2말 3초까지는 뭐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 뭐 이런 겁니다. 지금 9명 아닙니까? 예. 9명인데 지금 소장이 1월 말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9명에서 6명 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한 명 줄이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에요. 부담이죠. 그런데 그거를 또 2명을 줄인다. 그리고 7명에 6명.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원래부터 국가기관을 기획했던 그런 어떤 아이디어와는 굉장히 대치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2월 말 3월 초, 즉 이정미 재판관이 은퇴하기 전에 퇴임하기 전에는 무조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은 수순들을 쭉 잡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증거가 안 잡히는 거는 뭐 증인이 안 온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예.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리고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신속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2말 3초의 어떤 그리고 또 무슨 비판을 받을 수 있냐면 헌재가 이거를 더 늦춘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질질 끌려다녔다. 왜냐하면 뭐 증거 이제 뭐 증인들 안 나가고 예. 뭐 이런 거 뭐 사실 조회 더 많이 요청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헌재가 그걸 밀어준다 그러면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끌려다녔다는 얘기를 비판을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로 본다면 저는 2말 3초까지는 판단을 하리라 봅니다. 네, 언제로 좀 전망을 뭐 하세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국내적인 상황이 뭐 엉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엉망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황교안은 지금 권한 대행이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조용하게 계시니까 나라가 오히려 더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 좀 참 진짜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황교안 지금 권한 대행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연 이게 이제 2말 3초로 지금 거의 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어떤 사실관계라든가 최순실 씨의 증언 그다음에 핵심 증언들이 다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헌재도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할 것 같아요. 물론 헌재가 지금 빨리 서두르는 모습은 사실이에요. 굉장히 빨리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서두르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은 이번 헌재 재판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성향도 상당히 가미된 재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일단 촛불 시위 민심이라든가 또 태극기 집회라든가 촛불 집회 이런 것들 다 반영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공백 상태, 직무 정지된 상태도 이것도 다 감안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헌재가 이번 재판이 헌정사상에 유례없는 탄핵 사실 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차후에 또 있을지 모르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휘두를 수도 안 될 걸로 좀 봅니다. 물론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2월 13일 날 그만두기 때문에 3월 초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핵심 증언들이 증언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리가 잘 맞춰지지 않으면 어쩌면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2말 3초가 아니고 3초 4 그러니까 3초 4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정미 재판관이 2월 13일 날 퇴임한다 하더라도 3월 13일. 3월 13일 날 네. 그만둔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는 이게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정족수가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 순간에 지금 하단으로 흘러가는 헌재 입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속도를 내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탄핵 심판 대통령의 범죄 혐의 찾는 것 아니다라는 입장은 어쨌든 지금 범죄 혐의 찾는 형사 재판과 정치적인 재판 투트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나 헌법 위반만 대단하더라도 그렇겠죠. 뭐 헌재에서 결심을 내려서 할 수 있죠. 예. 법률 위반 이거는 모르겠다. 그거는 뭐 특검에서 하고 그 헌법 위반 한두 개만 있어도 그거는 인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역시 이제 취재 기자들의 질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 그러겠죠. 부실했느냐 안 했느냐 이 헌법재판소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중환 변호사의 그 답변을 들어보면 뭐 추후에 좀 확인해 보겠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뭐 식입니다. 통화 기록 제출하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기자들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완 차원에서 뭐 통화 기록을 제출하겠다 뭐 이런데 네. 사실상 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을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네.
대통령이 미래의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관건을 보는 거지 네. 과거에 뭘 잘못했다, 형사적으로 무슨 범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 남은 자녀 임기를 마칠 수 있을 만큼의 상태인가, 예. 그거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뭐 형사적으로 이거는 잘 됐고 못했고 그런 정도로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헌법이라는 거는 네. 상당히 정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나온 대로 본다면 헌재는 지금 박 대통령 대리인들이라든가 증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어떤 뉘앙스가 지금 풍겨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구 이게 늦춰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감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 측 변호인 이중환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헌재에서 명확하게 밝혀라 시점이 언제냐라고 얘기한 거에서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아마 답을 한 것 같아요. 오전 10시에 처음 보고를 받았고 오후 3시쯤에는 피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도 인지를 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 측에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거기 서두에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애초부터 담지 않고 지금 이 진술을 그러니까 답변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 측 변호인들 그 서류를 이게 추론을 해보면은 네. 대통령이 가장 결정적으로 대면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화 기록을 달라는 건 뭐냐면 대면 보고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를 했는데 서류로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은 대면 보고 아니라도 통화로라도 전화라도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통화 기록을 달라. 왜냐하면 처음부터 대면 보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기록 자체가 필요 없는데 대면 보고가 없으니까 그 대면 보고에 준하는 그 상황을 아마 파악하려고 하지 않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이 보고가 뭘로 됐느냐.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면 보고가 아니라 서류 보고라는 예.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류를 또 놓고 갔느냐, 그거를 대통령이 읽었느냐, 네. 그거하고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시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모호하다. 그것이 대통령이 읽어야만 그것이 보고가 된 거지. 그렇죠. 그걸 뭐 서류를 놓고 갔다 그래가지고 보고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앵커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언제 몇 시에 그거를 인지를 했다. 여기서는 보고가 아니라 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분단위로 나눈다 그러면 헌재가 결정하기에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만 이제 추후에 헌재 제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출을 한 내용 자체도 역시나 부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 이 실망을 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헌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준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예컨대 국회 소추에서 제시한 그런 자료들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그렇겠죠. 그런 이 역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수세적으로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그렇죠. 대응을 하는 듯한 모습이 그렇죠.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대통령 그 변호인 측에서 좀 당당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오히려 지금 뭔가 좀 피해 가려고 하는 느낌. 자꾸 이런 주변에 것들이 다른 나고. 태블릿이라든지 다른 문제에 대해 자꾸 예. 시간- 격가지에 네. 격가지를 자꾸 치면서 가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헌재가 원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예. 좀 더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면은 그건 어떤 헌재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것을 판단을 어떻게 보면 그 피해가도록 만드는 건지 아니면 네. 강요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또 강요한다고 해서 뭐 헌재 재판관들이 강요당할 사람들도 아니죠. 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한 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좀 뭔가 좀 당당하게 좀 밝히기는 밝히고 아닌 것은 또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좀 헌재 내는 그 자료만큼은 좀 당당하게 네. 좀 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꾸 이걸 그 의혹을 사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재판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부터 해서 당장 뭐 어쨌든 핵심 인물 증인도 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뭔가 좀 구체성을 갖고 좀 움직이면은 대통령들도 이 지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좀 담담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 아니에요. 그게 네. 결과가 어떻게 나든 그런 관계를 볼 때는 좀 뭔가 좀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뭐 혹시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곧 있으면 또 대통령께서 또 어쩌면은 또 추가로 아마 그 기자 간담회를 또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예. 이것이 또 뭐 대통령이
입을 통해서 뭔가를 좀 또 더 밝히려고 하시려는 건지.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대통령한테 유리하다고 보는데 또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를 긴급 기자간담회 했을 경우에 또 짜다면 또 뭐 헌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냐 이런 네. 의혹을 또 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물론 대통령께서 그날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얘기를 해준다면 또 뭐 다행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이게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의혹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간담회가 설 전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4번의 지금 이 대국민 담화 비슷하게 입장 기자간담회 발표가 있었죠. 3번의 이제 대국민 담화하고 1번 기자간담회 했는데 네. 효과를 본다면 효과만 판단을 한다면 거기다 부정적 효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국민적 해소보다는 뭐 자기 변명의 일관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간다는 그런 인식을 더 쌓아놓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지. 네. 이것이 뭔가 이 대통령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어떤 의혹 해소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뭐 설 전에 뭐라 한들 예컨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지금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헌재가 지금 제시하는 5가지 카테고라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한해서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뭐 그 가치가 있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더 답답함을 주는 그게 설민심에도 더 악화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글쎄요, 어떻게 뭐 입장을 밝힐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결코 지금까지 내놨던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라면은 모르겠습니다. 지지층의 결집 효과는 어느 정도 좀 기대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뭐 한마디 하면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광화문 촛불 시위에 숫자만 자꾸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걸 보면은 하여튼 그 좀 시원하게 뭔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뭐 기친 그 캐비넷이잖아요. 네네. 최순실 관련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뭐 기친 캐비넷이라는 건 미국에서 이 이야기를 준용한 건데 사실 꼭 최순실 씨 왜 꼭 최순실 씨한테 그런 국정자문을 구했어야 하는가? 그 국민들의 생각에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정해 보는 거죠. 네. 최순실 씨가 아니고 정말 이 국정에 굉장히 전문가이고 네. 또 국정에 굉장히 그 노련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다면은 아마 좀 더 국민들이 좀 덜 억울하지 억울했을 않았을까. 건데 네. 지금 과연 최순실 씨가 기친 캐비넷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따지고 보면은 좀 더 너무 궁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